37번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이기 때문에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나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징적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나와 있는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다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인 나비를 지쳐서 돌아오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 이렇게 보면 되고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나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1930년대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의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냉혹한 바다는 자, 거대한 근대 문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바다는 꽃이 피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불모. 자, 불모라고 하는 것은 땅이 거칠고 메말라서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않는 그런 불모지, 불모의 땅,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바다와 나비의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1년을 보면은 자, 아무도 그에게라고 했죠. 그는 자, 우리가 시에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제목에서 우리가 나비가 제시가 되었는데 자, 이 나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나비를 사람처럼 대하면서 자, 의인법으로 사람처럼 대하면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심. 자, 수심은 바다의 깊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가혹한 현실을 상징하죠. 그리고 연약한 나비가 빠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흰 나비, 동그라미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죠. 흰 나비는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순수한 존재. 자,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모가 되어 있는데, 자, 1930년대의 어떤 근대 문명,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바다와 흰 나비는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색채 대비해서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는 굉장히 자,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명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의 바다 위에 흰색의 나비가 날아다닌다면 굉장히 뚜렷한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니까 굉장히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 표현, 감각적 색채 대비. 자, 그리고 흰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바다의 수심을 알지도 못하고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무섭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지금 속성이 굉장히 순수한 존재,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죠.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 가는 이랬습니다. 자, 청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가 원하는, 동경하는 그런 생명의 공간이 되겠죠. 나비가 원래 있어야 되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청무밭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무밭과 바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푸른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순수한 순진한 나비가 볼 때는 푸르스름하니까 바다를 마치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날개.
자, 여기서 굉장히 순진한 나비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약함, 연약함. 자, 나비가 날개가 이렇게 물결에 절었다는 건 특히나 바다의 소금물에 이렇게 절어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의 가혹함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자, 나비의 날개가 물에 젖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젖어서. 그 다음에 또는 바다의 소금물에 절여졌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절어서라고 하는 소금에 약간 절였다 이런 느낌,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물결에 절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주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주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 나비를 비유한 직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주가 여기서는 자, 공주의 속성이라고 하면 자, 공주는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나비의 모습을 공주에다가 비유했다. 지쳐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다에 빠졌다가 물결에 절어서 그 바다의 무서움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는 지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힌 나비가 좌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이렇게 말했죠. 꽃이 피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불모의 공간이다. 그 어떤 풀이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자, 바다에서는 도저히 식물이나 풀이 자랄 수 없겠죠. 자, 이런 부분은 생명력을 상실한 불모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서글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비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화자의 그 마음, 나비의 그 마음이 서글프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맨 마지막 줄.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나비 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록하다. 굉장히 가늘다. 굉장히 여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런 나비 허리라고 해놓고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새파란이라고 했고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공감각적 심상. 자, 초생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얗게 떠 있는 달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새파랗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시리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나 이렇게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촉각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각을 촉각처럼 전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시각의 촉각화로서의 자,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는 공감각적 심상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로 쓰이는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나비의 잘록한 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나비가 곤충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잘록한 허리에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초생딸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가느다란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모습, 이런 정도로 이 시를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주지시. 서정시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시다. 정서를 표현하는 시다 보면 되겠고, 주지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지성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격 또한 주지적 그리고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했으나 좌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순진하고 연약한 나비가 겪는 시련과 좌절을 통해서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고, 우리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는 1930년대에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후되었던 그런 시대겠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근대 문명의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의 모습을 나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과 표현을 보면은 1번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 자, 화자는 바다와 나비를 바라보는 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순진한, 자, 나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정서 태도는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 2번. 흰 나비가 지향하는 세계에 의미하는 공간,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공간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흰 나비가 원하는 세상은 청무밭이 되겠죠. 청무밭.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공간은 바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다라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3번 이 시의 시어 중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 2번, 4번, 5번은 자, 우리가 비슷한 이미지로 우리가 묶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나비에게는 시련과 고통을 주는 어떤 냉혹한 현실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닌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 청무밭, 어린 날개, 공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흰 나비의 의미를 간략하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8번 김기택의 자, 멸치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멸치라고 나와 있죠. 자, 제목이 멸치인 시는 자, 처음 보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굉장히 독특하게 설정했고 어쨌든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멸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연의 구분이 따로 없는 시다. 이렇게 봅니다. 굳어지기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굳어지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 대상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멸치를 의미한다.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멸치는 굳어지기 전까지는 굳어지기 전까지 생명을 잃기 전까지는 저 딱딱한 것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것들은 우리 뒷부분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딱딱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 위에 놓인 멸치볶음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자가 시를 쓰게 된 시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시적 동기는
밥상에서 멸치볶음을 먹다가 시적 어떤 발상이 떠올라서 만든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물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딱딱한 멸치볶음을 먹으면서 이 멸치도 한때는 생명력이 있었고 물결처럼 움직여 다녔겠지 정도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이죠.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요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 있었다. 무수한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멸치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다. 자, 이 지금 멸치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무한한, 무수한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한한 가능성.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물이, 자, 그물 세모되어 있죠. 멸치를 잡아 올리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반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자, 물결이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물이 멸치를 떼어냈다. 그래서 그물은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여기서 자, 이 햇빛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꼿꼿한 직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틈에 끼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생명력,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지금 멸치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바람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앗아가는 존재들이 되겠죠.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이 말은 멸치의 모든 생명력을 파괴하는 그런 시간이다.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자, 생명력을 상실한 그 모습을 뼈다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자, 바다의 무늬만 남기고 그 모두 바짝 말라버리는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래더미처럼, 자, 처럼 직유법 맞죠? 자, 모래더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갔을 때 멸치를 가득 쌓아놓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모래더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생명력을 상실하고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공기 세모해 두겠습니다. 자, 기름에 튀겨지고 세모하면 되겠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멸치가 생명을 상실하는 그 과정을 여태까지 이야기하고 생명력이 있던 바다에서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자, 깍두기처럼 직유법이고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자, 이미 멸치 볶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지만 다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 생명력을 상실한 밥상 위의 멸치에서 바닷속 멸치의 생명력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화자의 상상력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자, 여기서 이런 모습들은 멸치의 원래의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고깃배를 부수고, 고깃배 세모 해주면 되겠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멸치의 작은 몸통에 있는 그 물결을 통해서 생명력 회복의 어떤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밑에서 네 줄 이 부분은 멸치가 지닌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염원. 자,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라는 점. 이렇게 해서 바라는 점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 반성적 비판적. 자, 멸치를 통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의지. 자, 이 시는 밥상 위의 멸치볶음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문명에 의해 파괴되고 상실된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생명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2번.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멸치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되겠죠. 멸치를 바라보는 2번에 보면 상황을 보면은 반찬으로 올라온 멸치를 보면서 자, 뭐가 회복되기를 바라냐면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생명력. 자, 정서 태도는 반성, 의지적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 4번의 내용을 보았을 때 14에서 17까지는 바다의 물결에 실제적인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자, 화자의 상상력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적인 바다 물결을 묘사했다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은 모두 화자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